2014년 4만 개가 넘던 모텔이 2023년 말 3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1만 개가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폐업한 모텔 건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사업이 모텔 아니었습니까?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끄떡없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버텼던 모텔이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경기가 나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업종이 모텔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플랫폼 수수료 때문이다,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진짜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주막까지 닿습니다. 술을 팔고 밥을 팔고 나그네를 재워주던 곳이었죠. 본격적인 숙박업은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인천에 대불 호텔이 생겼고 서울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프랑스인이 덕수궁 앞에 파리 호텔을 세웠고 서대문역 근처에는 스테이션 호텔이 생겼죠. 일제강점기 때는 호텔부터 여인숙까지 다양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해방 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숙박업소들이 한국인 손으로 넘어왔고 외국인 위주였던 숙박시설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여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성매매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공창제도로 성매매가 합법이었는데 해방 후 불법이 되면서 여관이 그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관은 뭔가 은밀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이때 생겼죠.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동할 일이 많아지면서 숙박업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업 정비에 나섰고 1960년대 중반부터 민간 숙박업을 국가에 등록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구분해서 등급을 나눴죠. 19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여관은 더 번성했고 고급 여관인 장금 여관도 이때 생겨났습니다. 국가에서 장금 여관의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호텔이 부족했기 때문에 호텔 바로 아래 등급인 장금 여관을 밀어준 겁니다. 모텔이 등장한 시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때입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숙박시설 확충에 나섰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때 파크텔이 생겼고 이게 나중에 모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여인숙, 여관, 장금 여관, 파크텔, 모텔, 호텔 순서였습니다. 모텔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차별화를 위해서였습니다. 모터리스트와 호텔을 합친 단어인 모텔은 미국에서는 고속도로 중간에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휴게소 느낌이었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역할을 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는데 굳이 중간에 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올림픽이 끝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어놓기는 많이 지어놨는데 손님이 없었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원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보다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대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당시 결혼 전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도 하숙을 주로 이용했죠. 연애는 대유행인데 이들이 마땅히 사랑을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자고 온다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이 시장을 정확히 공략한 게 대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일본의 러브호텔까지 수입됐고 모텔을, 불륜, 성매매까지 더해지면서 대호황을 맞이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모텔은 끄떡없었습니다. IMF 이후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당시 인기 창업 아이템이 모템이었기 때문에 계속 생겨났죠. 모텔 운영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수요는 충분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호텔에 가던 사람들도 모텔로 향했고 모텔이 있기에 시설이 안 좋은 여관은 덜 선호됐습니다. 모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려해졌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마의자, PC를 들여놓고 여관에 비해서는
위생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2005년 3만 3천 개였던 전국의 숙박소는 2014년 4만 6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 늘어난 수치 중 70%에서 80% 이상이 10개에서 30개 객실 규모의 중소형 모텔이었습니다. 2011년 야놀자 앱이 출시되면서 모텔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모텔 프런트에서 알바하던 청년이 만든 이 앱은 소비자들에게는 혁신이었죠. 가격을 미리 알 수 있었고 사진과 리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여기어때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붙었고 쿠폰을 뿌리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얼마 안 가 모텔을 앱 예약 없이 찾는 사람은 찾기 드물 정도가 됐습니다. 플랫폼의 등장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비가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손님이 전혀 안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미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매출이 많아 보여도 리모델링비, 인건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었고 방 하나당 하루에 2~3번씩 돌려야 겨우 손에 면했습니다. 연말 대목 지나면 매출이 뚝뚝 떨어져서 건물 임대료랑 운영비 감당이 안 됐죠. 반대로 시설 좋은 모텔이 살아남고 안 좋은 모텔은 죽으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니 시대에 맞게 발전한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서서히 모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하면서 모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사귀는 남녀가 모텔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취를 하니까요. 모텔이 있던 이유가 마땅히 사랑을 나눌 곳이 없었던 시장을 공략하면서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알콩달콩하면 그만인데 돈 내고 모텔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애 문화도 축소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모텔은 엄청나게 지어놨으니 폐업하는 모텔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오히려 호텔과 펜션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모텔이 아무리 PC를 놓고 꾸며도 애초의 목적이 여행이나 힐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호텔처럼 수영장도 있고 고급 뷔페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야놀자 앱입니다. 초기 야놀자 앱의 메인을 보면 순서가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텔이 가장 먼저 나와 있다는 건 앱 입장에서도 가장 수익이 높은 게 모텔이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도 모텔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모텔은 저 뒤에 있습니다. 쭉 내려서 상품 추천을 봐도 지역에 많이 찾는 숙소 추천을 봐도 호텔, 펜션, 다음에 모텔이 있습니다. 가장 수익이 높은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주로 앱을 찾는 이유가 모텔이 아니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줄어들었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유치할 수가 없는데 정작 이걸 쓰면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수수료까지 있으니 잘 되는 몇 곳 빼고는 다 폐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나온 모텔 매물도 안 나가게 되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폐업하고 덩그러니 남겨진 모텔이 늘어난 겁니다. 플랫폼 종속 구조도 치명적입니다. 예약이 성사될 때마다 업주는 8%에서 17%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5만 원짜리 객실 하나를 예약받으면 최대 8,500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수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광고비에서 시작됩니다.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비는 월 82만 원, 할인 쿠폰 프로모션 비용은 월 25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가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업주 한 명당 플랫폼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월 107만 원에 달합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인 중소형 모텔에게 이 금액은 순이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수준입니다. 광고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광고를 중단하는 순간 검색 순위는 뒤로 밀리고 예약은 급감합니다. 반대로 광고를 늘리면 노출은 늘지만 수익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플랫폼 없이는 손님을 만날 수 없고 플랫폼 덕분에 손님을 만나도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은 생존의 도구이자 동시에 몰락의 가속 페달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단골 구조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고객 관계는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이제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위치, 가격, 사진, 후기를 한 번에 비교하고 평균 이하 모텔은 아예 노출조차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위치만 맞으면 충분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후기와 평점, 사진 속 인테리어와 조명, 청결함, 심지어 향기까지 꼼꼼히 따집니다. 한 장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제외되고 한두 개의 부정적 후기가 쌓이면 더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후기 하나의 힘이 10번의 광고보다 더 큰 시대가 온 거죠. 요즘 여행객들은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오후 3시에 체크인해서 여유 있게 쉬다가 저녁을 즐기고 싶은데 대부분의 모텔은 여전히 밤 9시 이후 체크인을 고수합니다. 모텔이라는 단어 자체에 배어 있는 낡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치명적입니다. 붉은 조명과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 스며든 담배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순간 소비자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특히 SNS 세대에게 이런 공간은 추억이 아니라 퇴폐의 상징입니다. 사진 한 장, 후기가 곧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에 모텔은 감추고 싶은 장소로만 남게 된 겁니다. 결국 새로운 세대는 등을 돌렸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도 업주들이 매일같이 체감하는 가장 큰 짐입니다.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여름이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냉방기, 겨울이면 풀가동되는 난방, 끝없이 이어지는 세탁과 청소, 환기 시스템까지 어느 것 하나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설 유지와 보수까지 겹치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가장 무거운 짐은 역시 임대료입니다. 건물 전체를 소유한 업주는 드물고 대부분은 일부 층을 빌려 운영합니다. 임대료는 매년 오르고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는 구조죠. 경기 불황이 찾아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여행과 유흥비부터 줄입니다. 자연스럽게 모텔을 찾는 손님은 줄고 빈 방은 늘어갑니다. 손님을 붙잡기 위해 가격을 내리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익성만 더 악화됩니다. 2025년 2분기 한국 숙박 및 여행 서비스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정체됐으며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지갑은 극도로 다쳤고 가장 먼저 모텔을 향했죠. 공급 과잉도 심각합니다. 모텔이 잘 나가던 시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모텔은 어디서든 돈이 된다고요. 이 믿음은 곧 광풍이 되었고 전국 곳곳에 모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요는 한정돼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소도시의 모텔들은 손님을 기다리다 유령 건물로 변해갔죠. 관광 비수기에는 객실이 텅 빈 채로 방치되기 일쑤였고 결국 남은 것은 끝없는 가격 경쟁뿐이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손님은 조금 늘지만 수익성은 바닥을 쳤고 버티지 못한 업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랜드의 부재도 치명적입니다. 호텔은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갑니다. 호텔이라는 브랜드만으로도 소비자는 일정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모텔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 브랜드 정체성이 없고 품질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낯선 모텔을 마주할 때마다 여긴 괜찮을까, 깨끗할까, 안전할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작은 의심이 생기는 순간 모텔은 선택지에서 조용히 제외됩니다. 브랜드가 없으니 충성 고객을 만들기도 재방문을 이끌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정책과 규제도 모텔 업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또 하나의 무게입니다. 도시 계획에 따른 신축 제한, 까다로워진 숙박업 등록 조건, 강화된 위생 기준, 하나하나가 업주에게는 버겁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것조차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만큼 규제의 벽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벽이죠. 모텔이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성인 유흥업소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단위 손님은 발길을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 역시
호텔이나 인증된 숙소를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경쟁 구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텔의 경쟁 상대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저가 숙박 시장에 여관과 여인숙,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모텔은 비즈니스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에어비앤비와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비즈니스 호텔은 멤버십 할인과 프로모션으로 4만원에서 6원대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모텔이 3만원에서 5만원을 받는 상황에서 단 1만원 차이로 깨끗한 침구와 조식, 브랜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면 소비자 선택은 명확합니다. 모텔의 가성비 우위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또 다른 차원의 경쟁자입니다. 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 고객을 흡수했거든요.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주말 모임, 소규모 단체 행사까지 에어비앤비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 독채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험형 숙박을 만든 거죠.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모텔보다 저렴한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와 자유도가 압도적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준주거 공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현관, 주방, 세탁기까지 갖춘 이 시설들은 장기 체류객과 비즈니스 여행객을 완전히 장악했죠. 무인화도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는 업주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큰 고정비용이 됐습니다. 객실 10개짜리 소규모 모텔이 한 달 순수익으로 500만 원을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직원 한 명 고용하면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업주들은 무인 체크인 시스템, 키오스크 예약, 원격 응대 시스템을 도입했죠. 하지만 무인 체크인 시스템 도입 비용은 기본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들고 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모텔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 만족도와 안전 이슈입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불편을 호소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해 불만이 쌓입니다. 무인 시스템은 불법 촬영, 소음 분쟁, 긴급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죠. 실제로 2024년 한 무인 모텔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3시간 동안 방치됐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해당 모텔의 평점을 급락시켰습니다. 결국 자동화는 필수 대응이지만 완전한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2023년 서울 홍대에 오픈한 한 숙소는 객실마다 프로젝터와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영화관 룸을 선보였고 강남의 다른 숙소는 DJ 장비와 조명을 설치한 파티룸으로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찹니다. 숙박시설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위치가 전부였지만 2020년 현재는 경험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숙소를 고를 때 인스타그램과 틱톡 업로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모텔 업계에 치명적입니다. 영화관 룸 하나를 만들려면 프로젝터, 스크린, 음향 시스템, 방음 시공까지 최소 1,000만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합니다. 파티룸은 방음 시설과 조명 장비로 2천만 원, 스파룸은 욕조와 수압 시스템 교체로 1,500만 원이 듭니다. 객실 10개짜리 소규모 모텔이 전체를 콘텐츠룸으로 바꾸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노후 모텔은 이런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고 설령 투자한다 해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결국 시장은 명확하게 양극화됐습니다. 경험형 콘텐츠로 무장한 신규 숙소와 30년 전 인테리어 그대로인 노후 모텔, 중간지대는 사라졌습니다. 모텔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3가지뿐입니다. 숙소 전환, 건물 개발, 그리고 장기 공실화죠. 첫 번째는 숙소 전환 모델입니다. 모텔을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외국인 장기 체류용 숙소로 바꾸는 겁니다. 서울 홍대와 이태원, 부산 서면 일대에서는 실제로 이런 전환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낭 여행객과 장기 체류 유학생을 타깃으로 도미토리형 객실을 만들고 공용 주방과 라운지를 추가하며 커뮤니티 중심 숙소로 재탄생한 거죠. 하지만 이 모델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개발 모델입니다. 모텔 건물을 허물고 상가, 오피스텔, 주거형 빌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죠. 서울 강남, 신촌, 건대 등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모텔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용산구의 한 모텔은 건물을 철거하고 소형 오피스텔로 재건축해 분양가만 50억 원 이상을 회수했죠. 문제는 개발 비용입니다. 철거, 설계, 건축, 인허가까지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필요하고 대출 이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업주는 극소수입니다. 결국 이 선택지는 땅값이 높은 핵심 상권에서만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 공실화, 즉 실패 모델입니다. 전환도 불가능하고 개발 자금도 없는 모텔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전국 지방 모텔촌의 폐허가 바로 이겁니다. 강원도 속초, 전남 여수, 경북 경주 외곽의 모텔들은 수년째 영업 중단 폐업 상태로 서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붕괴된 지역에서는 전환할 고객도 없고 개발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지역 슬럼화를 촉진하며 주변 부동산 가치마저 끌어내립니다. 결국 모텔업은 입지, 자본, 콘텐츠, 브랜딩 능력에 따라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산업이 됐습니다. 모텔의 미래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도 여관이 있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남아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될 거죠. 대안으로 반려동물 전문 모텔같이 컨셉트를 잘 잡는 등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건 다른 숙박업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도심 속에 끼어 있는 모텔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사실상 이제 모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변하고 있듯 숙박업도 모텔 산업의 쇠퇴와 함께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텔의 몰락은 단순한 산업의 패배가 아닙니다. 낡은 모델이 새로운 소비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예정된 결과일 뿐이죠. 1990년대 화려했던 네온 사인 아래서 번성하던 모텔들은 2025년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모텔을 지탱하던 세 가지 기반을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은밀한 사생활 수요, 저가 숙박의 독점, 오프라인 중심 고객층.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과 SNS 시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사적 공간의 필요성은 사라졌고 플랫폼 경쟁으로 가격 우위는 증발했으며 예약 앱이 단골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숙박업의 승자는 명확합니다.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를 구축하며 콘텐츠로 차별화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점하며 온라인 평판을 관리하는 업장만이 살아남습니다. 단순히 저렴하고 깨끗한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하고 숙소가 아니라 경험을 구매합니다. 모텔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숙박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거쳐야 할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인 겁니다. 구조 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승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